만약에 5.18이 없었다면 사실은 민주주의의 투쟁이 이어지지 못했고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 그리고 헬기 사격이라든지 대검 착검을 통한 행동이라든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5.18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5.18이 터지면서 이 5.18의 힘으로 이월항쟁까지 왔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가 열렸고, 그러면서 개헌이 되고 그때 헌법재판소도 만들어지면서 사실 세 차례 탄핵 사태를 헌법재판소가 잘 풀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더 풍요로운 이야기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다시 5월이 왔어요. 매번 떠오르는 거죠. 4월에는 제주 4.3, 5월에는 5.18, 6월에는 6.18항쟁, 3월에는 3.1절, 8월에는 이제 8.15, 7월에는 재헌절. 이럴 때 이제 친구들이 그러죠. 이렇게. 이번에 내란 사태 때 잊지 못하는 장면이 이제 현대 원내대표인가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인용하면서 죽은 자들이 산자의 삶을 지켜나간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꽤 많이 썼던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 관련된 책들을 보면 죽은 자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산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5.18 연구자기도 하고 5월이 왔고 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화제가 되고 해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시리즈는 만약에 5.18이 없었다면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씁니다. 공식적 용어로. 옛날에 광주민주화 운동, 광주항쟁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왜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쓰냐면 광주 지역의 오랜 꿈인데 5.18의 국내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광주라는 단어를 빼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좀 용어에 불만이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항쟁적 성격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은 이제 광주 민중항쟁 이런 말을 써요. 이건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아닌 거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중항쟁 혹은 항쟁이라는 단어를 쓰면 업라이징이잖아요. 이렇게 들고 일으킨다는 어떤 그런 저항성을 강렬하게 표출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약점이 이제 의미가 조금 정확하진 않죠.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 힘이라는 뜻일 뿐이지 이게 뭘 지향했는가?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다를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학자 간의 일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 공식 용어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18이 없었다면, 단언할 수 있는 건 만약에 5.18이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없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없었다. 87년 이후에 민주주의의 꽃은 피지 않았다. 이 말이 좀 정확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을 처단했잖아요. 처단했는데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독재 정권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것도 군부가 들어오게 되니까. 6.3항쟁 같은 것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6.3항쟁은 좀 격렬함에 비해서 대학생들 위주의 항쟁이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고, 부마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유신체제의 마지막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냉정히 따졌었을 때 부마민주항쟁은 진압을 당했거든요. 이게 왜 진압을 당했냐면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경찰에 의한 무력 진압이 아니라 군에 의한 무력 진압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부마민주항쟁은 종결이 된 상태예요. 그 이후에 이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5.18 민주화운동은 너무나 비참하게 이제 막을 내렸지만 10일간 항쟁 속에서 끝을 내렸지만 그 사건 여파가 사실은 87년 6월 항쟁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4.19 혁명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일단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군부에 의해서 부정을 당해서 30년 안팎이 되죠. 왜냐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있으니까. 그 기간으로 온 거를 5.18이라는 저항은 그 당시 10일간 항쟁으로 이제 실패를 했지만 또 사실 굉장히 큰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성에 대한 자각이 전두환 정권 7년 내내 이어졌고 그 7년 내내 이어진 힘이 6.18항쟁으로 불이 타오른 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주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라, 광주에 대한 어떤 그 책임자를 처벌해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현대사 연구자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5.18과 4.3 말고 아무것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뭐 그 외에도 정말 숱한 학살과 숱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시잖아요. 제주 4.3하고 5.18 말고는 딱히 그 외에는 사람들이 거의 기억을 못해요. 뭐 6.25항쟁? 누가 그걸로 지금 흥분합니까? 4.19혁명? 누가 그걸 갖고 뭐 흥분하지 않죠.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되게 상처죠. 왜냐면 여전히 4.3을 갖고 사람들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5.18은 뭐 북한군 뭐 침투설이니 황당한 이야기를 막 할 정도로 되는데, 거꾸로 그런 모욕감은 현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여전히 사회적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모욕하는 거고, 이분들이 그 모욕을 떨치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그 구심점이 돼서 이제 또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역설적이게도 계속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점 속에서 5.18이 없었다면 사실은 민주주의의 투쟁이 이어지지 못했고,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 그리고 헬기 사격이라든지 뭐 대검 착검을 통한 행동이라든지 뭐 그것이 주로 중심부에서 벌어졌던 갈등이었다면, 준한마을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공수부대원들이 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 탑승자 18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이 사망한 학살 사건이다. 준한마을 학살 사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외곽지대에 있었던 마을인데 그 지역 사람들을 막 도륙을 낸다든지, 버스 막 가고 있는데 그 버스를 사격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여학생들 막 죽이고 한다든지, 이런 게 워낙 충격적이어서 이 여파가 일어났고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잘 묘사가 됐지만 그게 결국은 다 찍히잖아요. 찍혀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5.18이라는 사건이 아주 은밀하게 전파되는 가운데 진압되고 얼마 안 돼서 서강대 학생이었을 거예요. 김희기 학생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학교에서 후신 자살을 하면서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이 커졌고, 사실은 80년부터 82년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큰 사건이었고 이 전두환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니까 사실 거의 할 수가 없었죠. 뭐 어떤 민주화 저항이나 투쟁을 못하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 사형 선고, 김영삼 가택연금, 기존의 모든 정치 활동 다 파괴, 그리고 뭐 문익환을 비롯해서 재해운동가들 다 구속, 뭐 운동권 주요 인물들 다 구속,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80년, 81년, 82년까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전두환 집권 초기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기가 찬 시절이었어요. 제가 틈나면 항상 얘기하는데 국풍 80일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여의도 공원인데 그 당시 여의도 광장이었죠. 세상에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집권한 다음에 거기서 잔치상을 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1년, 82년 이때도 보면 그 유가족들은 거리에 나와요. 그리고 그걸 전두환 정권이 다 막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분들한텐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내 자식 살려내라, 그리고 진상을 규명해라, 이거는 무조건 찍어 누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어두웠었던 시기 중에 하나인 이 그 5.18 이후에 한 1, 2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유족들이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넓게 봤었을 때 민주화의 불꽃이라는 걸 이렇게 피어나갔죠. 그리고 이제 이 83년 뭐 이렇게 되면서 대학생, 학생회를 자율화시키게 되면서 바로 이제 대학생들의 데모가 시작이 되고 조직화가 됐죠. 그 시절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비슷한 얘기가 있죠. 영화 1987에 나왔던 것처럼 몰래 모여서 비디오를 틀어주죠. 한 3개 정도 조총련에서 만든 거랑 YMCA에서 만든 거랑 이제 3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5.18을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광주에 대한 진상도 모르고 소요나 사태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대학에 와서 술 먹고 친해진 선배들 앞에서 그 비디오를 틀면 거의 매트릭스 같은 충격인 거죠. 이제 매트릭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80년대 때 대학생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광주 참상을 알게 되고, 전두환 정권의 야만적 폭압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 힘 속에서 이제 84년 요쯤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문익환 목사나 이런 재야의 지도자들도 그 속에서 풀려나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야와 운동권들이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18을 기억하면서 힘내시 일하게 막 오르는 5.18의 참상을 알게 된 대학생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펼쳤고, 이어서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광주항쟁 3주기 때 김영삼 총재가 가택연금돼 있는 상태에서 그 유명한 이제 28일간 단식을 하게 되고, 그 단식을 통해서 민추협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정치권도 움직이게 되고, 아주 미국에 망명 갔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그 당시 정치인이 이제 그거에 이제 귀국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건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야당과 시민사회의 후원을 받고 있던 김대중을
잡는다? 안 되니까 이제 이런 힘이 모이면서 86년에 그 유명한 권인숙 위장 취업이 체포가 되면서 부천서 문기동 병사가 이제 그 성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유명한 부천서 성범 사건이 발발하면서 난리가 나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87년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박종철 군의 이제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덕수궁 옆에 있는 성공의 주교자 성당에서 이 광주 7주기 기념으로 이제 이거 의문사 조작됐다. 그 여파 속에서 그 유명한 유월항쟁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항쟁의 전야제로 이한열 군이 그때 이제 전야제 시위를 하다가 너무 이제 그 기세가 센 상태에서 조금 앞으로 나갔다가 이제 사고가 당하면서 이한열 군이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혼수 상태로 며칠 가요. 혼수 상태로 며칠 간 상태에서 그 경찰 측에서 빨리 병원을 이송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 박종철 군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 다 아니까 우리 함부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한열 군의 혼수 상태 기간이 꽤 길어서요. 그게 더더더 불을 태웠어요. 그 당시엔 이 이한열 군의 혼수 상태 기간이 극도의 대학생의 저항성을 올리는 상태에서 우리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국민 대행진 같은 거 하면서 전국에서 100만, 200만, 300만 숫자를 추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유혈항쟁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제가 그 부산에 촬영 갔었을 때 부산에서도 이제 그 유혈항쟁의 열기를 뜨겁게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부산 카톨릭 정의교회 사제단에서 5.18 사진 전시회를 했었어요. 당연히 방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방해를 막기 위해서 그 주최했던 사람들이 앉아서 그 깡통이 시장 바로 옆에 그 성당이 있거든요. 그 앞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이끌었던 신부님을 제가 만났는데 할아버지 신부인데 할아버지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더니 녹화 끝난 다음에 요 앞에 무현이랑 제인이가 앉아 있었어. 무현이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때도 노무현은 성질이 그때도 우리 제인이는 조용했다고. 완전 이제 할아버지신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5.18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5.18이 터지면서 이 5.18의 힘으로 유월항쟁까지 왔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가 열렸고 그러면서 개헌이 되고 그때 헌법재판소도 만들어지면서 사실 세 차례 탄핵 사태를 헌법재판소가 잘 풀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민주화의 근원은 5.18이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두 개의 책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은 5.18 민주화운동 재단에서 만든 자료집이에요. 군이 남긴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총정작전 수행일지 7671 부대 장갑중대 중위 최땡땡이 쓴 글이에요. 점점 과격해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은 불안감에 젖어듭니다. 왜 저래야만 할까? 경찰들은 지쳤는지 어디론지 가버리고 우리 이연대만이 금남로에 있었는데 수습할 길이 없어요. 어떤 군중들은 실탄과 총을 하늘을 향해 들고 휘두르며 이것 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앞에 나는 너무나 괴로웠다. 우리는 비로소 실탄을 지급받고 공포로서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그때 김영순 상병이 다리를 절며 되돌아왔고 나는 일단 안심했다. 너무나 순간적인 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엄청난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치 않고 그들의 뜻대로 해주었더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그네들은 우리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렇게 쭉 나와 이게. 네. 그리고 뭐 아침이 되었다. 부서진 차에는 땡땡땡을 갈기갈기 찢어라 라는 피켓으로 쓴 글씨가 선명하게 써 있었다. 처참하게 이럴 데 없었다. 살아있었구나. 자기들. 이게 지금 5.18 시민군이 쓴 게 아니라 5.18이 끝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거를 우리가 지나갔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주인이가 쓴 수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자기들이 발표한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발표하고 싶어서 발표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폭도가 돼서 날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발표했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글이 길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자기들이 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와. 어처구니 없죠. 근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다 울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시에 청문회 때 진상규명이 막 나오니까 88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야, 큰일 났어. 폭로가 다 되고 있어. 논리를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폭로된 내용이고 이게 개헌 논리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 가죠? 갈수록 다 비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폭로는 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메꿔야 되잖아요. 혹은 자기들이 조그만 얘기를 침소봉대로 해야 되니까 천이 나오면 하나를 메꾸는 거야. 근데 이거 내용 하나 읽으면 다 똑같아요. 부득이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엄청 울었어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는데 저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실제 내용이 나왔었을 때
고작 대응한다는 건 대응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진상규명을 계속 하려고 하고 5.18을 기억하려고 하고 꼭 비단 5.18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제주 4.3 감사하게도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됐잖아요. 제주 4.3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학살 등등등 우리가 우리의 아픈 과거를 계속 기억하려고 하고 자료를 작업을 하고 하는 작업은 뭐냐면 정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정의라는 질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에서 우리가 계속 인사이트를 얻어 나간다라면 더 다른 질문들로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겠죠.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 또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더 풍요로운 이야기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연구하면서 알아주지 않지만 분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저도 또 이제 이 대열에 동참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5.18에 대해서 자꾸 12일의 비극만 기억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견지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민주화 이후에 우리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활동하는 시민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책을 써가면서 막 하다가 이게 벌써 몇 년 전 기억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통령이 진짜로 마약과 연루가 됐어? 여사가 진짜 캄보디아랑 연루가 됐어?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겁도 나고 그 이제 저한테 항상 이제 뇌리에 잡혀 있었던 거지 하나는 이제 그 이렇게 막 수사관들이 나와서 여전히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이런 장면들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권력이 문제가 되고 아마 이건 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영원히 있는 작업이겠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그런 고민이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또 12월 12일이 다가오니까 매 12.12 군사반란 때가 되면 제가 또 속칭 전두환 전문가 아닙니까? 때는 1988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50 비리 그리고 그 당시 용어로 광주 사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 우리 역사 최초의 청문회, 감사 작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청문회 직전인 1988년 11월 16일 광주 보고서 조작 논란이 일어나요. 이건 언론에 공개가 됐던 상황입니다. 국보의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국회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안 줘요. 알고 보니까 육군 감찰감실 명의의 문서로 이렇게 숨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지가리를 해놓고 숨겨있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24단 충정사건 보고 문서 같은 경우도 이거 제출했는데 원본하고 달라. 황당한 거죠. 국회가 뭔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놔.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것까지 파악을 했으니까. 근데 제목만 바꿔서 안 내놓거나 아니면 다른 걸 준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실제로 이 문서들은 그 당시에는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여당이었었던 민정당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정권 유지 명분을 위해 1981년 군 출신 인사들이 주도한 민주정의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당시 사고를 친 사람들이 국회 여당 의원들이 돼 있으니까 분위기 묘한 거죠. 국회 내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데 진상 규명의 걸림돌이 상대 맞은편에 있는 국회의원인 거고 이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는 상황. 이게 당시 언론에 보고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한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알고 보니까 과거 우리나라 최초의 청문회 당시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업을 은폐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준비를 했었고 심지어 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짜고 대본 쓰고 막 이랬다. 조금씩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그 서류와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수하고 검토한 아주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겉으로도 이미 뭐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이게 밝혀지면 큰일 나. 이게 밝혀지는 순간 사실상 노태우 대통령 본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민정당의 주요 의원들 플러스 전두환 대통령, 막 군부
다 체포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신치구 당시 국방부 차관한테 연락을 해요. 야, 너 명의로 모여라. 조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식 조직 이름이 국회대책특별위원회예요. 이 이름은 제가 발견해냈어요. 근데 이 조직의 실제 그 당시 실무 이름,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쓸 수 없잖아요. 막 국회가 하는 걸 방해를 해야 된다. 국회 방해위원회 이렇게 만들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이름이 5.11 위원회예요. 요건 이제 방송에 좀 나갔던 얘기입니다. 5.12 연구위원회가 있고 5.12 상설대책위원회가 있고 5.12 분석반도 있어요. 국방부는 무조건 들어가죠. 안기부, 보안사, 육군본부, 그리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당시 여당인 민정당 광주특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웃기죠? 정말 모든 기관이 다 모인 거예요. 당시에 이제 크게 굵직하게 봤었을 때 두 가지 이제 문서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소요 격렬화 중 고교생 관통상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치, 사살 목적이 아님으로 인정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5.18 당시에 분위기를 막 총을 쐈는데 어떤 아이가 심하게 다친 거예요. 분명히 이거 증언자들이 얘기할 거다. 그러면 부정할 수는 없잖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사살 목적이 아니다. 우발적 사고였다.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답변서 만들고 했던 사건 있잖아요. 뭐 그것의 진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30-40년 전에 한국의 관료 사회라는 것은 독재 정권과 같이 성장해 왔었고 그 독재 정권의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관료 사회가 성장해 왔고 거기서 위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끝까지 충성을 드러내면 그 뒷배를 다 봐줬죠. 이 문화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돼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 만개를 했고 그 이후에 각종 개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관료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헌법과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위에 있는 상급자나 자기 조직의 기득권을 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화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절정이 오고아옥 전사라고 해서 전두환 정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정권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하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5공화국 전사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다 광주 시민들 잘못이다 라고 해놨어. 근데 민주화 열기 속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진상규명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라고 하니까 아무리 이런 문서를 많이 만들어봤자 피해자가 있고 증언이 있고 또 여러 자료가 나오게 되고 뭐 소수긴 하지만 양심 고백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큰일 났어 하다가 일부는 언론에 터졌는데 일부 언론에 터졌던 건 한두 개 뭐 문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뒤에 모여서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나라 국가 주요 기관의 기관장과 그 밑에 핵심 요원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라는 전략을 다 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증인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만 하더라도 모든 정부 기관은 다 여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측 입장에선 진상을 규명할 때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증언과 의원들이 받은 제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증언자들 중에서 조심스럽더라도 신군부나 노태우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두 명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가 윤흥정이라는 사람과 또 하나가 정웅이라는 사람이에요. 윤흥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흥정이 나오더니 군사 이원화, 작전권 이원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는 육군참모총장 휘하에 이렇게 체계적인 명령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두환을 위시로 한 별도의 이 하나의 중심의 군사체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발표를 하거나 행동을 했다. 이게 이제 군의 지휘관 이원화 문제거든요. 그거를 윤흥정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 이희성이었는데 이희성은 아니라고 막 부인했거든요. 또 하나가 문제 뭐냐? 정웅은 광주 지역에서의 발포는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내 눈앞에서 전두환이 정호영한테 전화한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호영한테 말하는 것까지 듣지는 않았더라도 하나 분명한 건 특전사령관으로서 공수부대의 장이었었던 정호영이 31 사단장인 내 앞에서 적극적인 진압 명령과 발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정호영은 전두환하고 동기고 죽지 못하는 친한 사이고 12.12 군사반란의 주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웅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 신군부가 본인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5월 17일 날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다음에 광주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뭉개려고 발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증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죠. 분명히 청문회 열면은 저 자식 저거 분명히 깐다. 그리고 이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해서 여기 나온 이런 두꺼운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밝혀낸 얘기를 한 3가지만 딱 해드리면, 첫 번째, 군은 정당한 공무 수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공무 수행을 했고 일부 폭력적인 시민들의 아주 무지막지한 행동 때문에 우발적 발포가 일어난 거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주요 지휘관들은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대. 자기들 책임이 아닌 거지. 현장 지휘관들은 우리는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총을 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황당하지 않아요? 총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다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명령을 내린 사람도 없고 명령이 없으면 총을 안 쏴. 근데 총은 쐈어. 피해자는 넘쳐나. 그래서 이 당시 뉴스를 보면 M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오늘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도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때 유행어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나오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다 요즘에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타임캡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보면 군의 정당한 공무 집행임을 강조하라라는 게 다 증언 대비계획에 써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 여당 의원 이름이 김기롱이거든요. 김기롱이 여당 질의 시간에 계속 그 얘기를 해. 본 의원은 국가 권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실정법과 사회질서 또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을 무시하는 폭력은 명백히 반민주적 행위 내지 반헌법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쓰인다? 지금은 그렇게 쓰이잖아요. 어찌됐건 시민이 무장하면 폭도 아니냐, 폭도면 그거 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 게 국군의 의무 아니냐,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지들이 이걸 보진 않았겠지만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이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호영이 나와가지고, 정호영이 되게 무례한 사람이거든요. 나와서 말 되게 찍찍거리고, 이 사람 민정당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 과잉 진압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많은 해석의 방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군이 직접 계엄 진압에 나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찰이 했고, 경찰이 하는 방법과 군이 하는 방법은 당연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과 군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한다면 굳이 군인을 보낼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시민들이 군의 진압을 지나치게 느낀 건 군의 시위 진압 훈련을 몰라서 그런 거다.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그게 이상하게 와전이 돼서 얘기가 퍼져나가게 된 거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속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슉 빠져나가요. 약간 열받지 않으세요? 네. 그러다가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이었었던 권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보 의원이 분명히 그날 500 무슨 D 뭐 하니까 권승만이 맞습니다. 500MD 헬기입니다. 헬기 타고 18일 2시 30분에 전남대 교정이 와서 증인에게 분명히 죽음을 무릅쓰고 데모를 해산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권승만 분명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정웅이라는 거야. 이게 쇼킹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웅 의원이 나와서 막 폭로를 했는데 정작 하위단에 있는 공수부대 대대장이 와가지고 그 폭력적인 진압을 내리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아니라 31사단장 정웅입니다라는 거꾸로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료를 승부하는 용안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지. 작전 참가자 증언 뭐 이런 내용 목록표가 있어요. 증언자들을 쭉 선정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3여단, 7여단, 11여단에 누구누구를 뽑아라. 그리고 쭉 보다가 가능한 한 현역 위주로 선정해라 하는데 7여단의 중령 권승만. 근데 분명히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윤흥정이나 정웅 등이 당시에 어떤 집단 발포나 지휘관에 의한 명령 사살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를 대비하려고 했다라는 거에 대한 문서가 남아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대대장이었던 권승만이 거꾸로 정호영이 아니라 정웅이 썼다라고 역전되는 증언을 통해서 청문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혼돈의 멀티버스를 만들어버렸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찾은 문서를 보니까 정부 측에서 뽑은 인사 중에 권승만이 있고, 그리고 예상 질의서에 이렇게 답변하시오 라고 써있고, 실제로 증언 대비계획에 나와있는 여러 증언 모범 답안의 상당수는 정웅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다 써있다는 거예요. 살벌하지 않아요? 요게 1988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있었던 청문회에 대한 정부와 관료와 군인들의 대응이에요. 그게 제 석사 논문이기도 하고 논문 냈던 거기도 하고요. 올해 12월 12일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온 게 뭐냐면 그때 생각하면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당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군인이 됐건 관료가 됐던 양심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를 지은 힘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방식들을 보면 그때랑 지금이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완전히 영원히 해결된다? 사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온갖 희한한 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또 나쁜 짓을 많이 할 텐데, 하나 분명히 뭐냐? 요게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민주화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고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관료나 군인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내 윗상사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헌법이나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끊임없이 정보를 개방하고 정보를 따내고, 이거 저는 국가기록원으로 넘어온 자료 안에서 찾아서 얻어낸 거지만 국가기록원으로 넘어오기 전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문서를 제보받고 또 이 문서를 다시 소송을 걸어서 받아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반대편으로는 뭐가 이제 또한 되게 중요하냐면, 오늘 어찌됐건 12.12 특집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전히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라는 것은 사실 이미 88년도에 끝났고 더 이상 어떤 그런 왜곡이 불가능하니까 되도 않는 유언비어로 물을 흐리는 단계다. 오직 주장할 게 없으면 북에서 특수부대가 600명이 내려왔다고 얘기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 그 당시 하지도 않던 얘기들인 거죠. 또 한편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일해공원이거든요. 전두환 씨의 고향인 합천에 원래 생명의 숲이라는 공원이 있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 브랜드로 무엇을 삼을 것인가, 영웅 전두환 뭐 이러면서 전두환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을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저도 한번 가서 목소리 같이 보태기도 하고, 그런 싸움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사 청산의 주요한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길 이름, 동네 이름, 공원 이름부터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한 표현도 바꿔요. 여전히 각하로 부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3심에 의해서 이 사람들 대통령 예우와 직이 바뀌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부터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그나마 이렇게 채널이라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단계로는 유지 못 돼요. 제가 얼마 전에 12.3 내란 이후 국회 간담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같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박물관이 저는 기억의 전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18 거창 양민학살 사건, 제주 4.3 한국전쟁기 수많은 민간인 학살,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서 희생됐던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근에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등등등,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왔냐면 그것들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부족하지만 책임자도 처벌하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보고서도 만들어요. 그래서 끝.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누가 읽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다 VR, AR도 되나? 해가지고 딱 가면 버튼 몇 번 누르면 갑자기 여기서 딱 나와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착오 안 하고 막 와서 막 회의하는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언제든지 저 같은 사람한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같이 책 읽으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진본 문서는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사본 문서들을 누구든지 쉽게 복사 출력해서 다 보면서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하는 기억의 재현행위라는 것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계속 있어지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질 수밖에 없죠. 왜? 끊임없이 과거를 반성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정말 5.18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기, 제주 4.3, 그리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같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보고서와 노력들이 그냥 행안부 홈페이지에 파일로, PDF 파일로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접근하고 누릴 수 있고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적 교보제가 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를 맞이하는 12.12에 대한 저의 대응입니다.